5월 17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는데요. 민주당은 임명을 밀어붙이면 대통령 스스로 협치를 깨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과 사퇴 가능성이 다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당내 성비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당 지도부가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당내 성폭력 사건에 송구하다면서도 사건을 묵살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죠. 강민진 전 대표는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전화통화를 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대통령실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강 후보는 5월 6일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 개입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반장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반장, 별일 없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좋습니다. 조멘토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계속? 아니, 유 실장이 방금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아,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끝나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백반장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좀 기초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지금 이제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 다투고 있는 셈인데 거짓말을 한 측은 나중에 이제 좀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서도 논란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지사 선거가 지금 초접전 판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이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김은혜 후보도 단일화에 부정적입니다. 강 후보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강 후보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주민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보수 정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런 논란이 컸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죠. 예, 네.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는 다 같이 부르는 재창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수 정권 첫 재창이 되는 셈인데 적극적인 호남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가는 등 역시 이제 정치권이 광주에 다 모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다의 뉴스빅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치를 강조했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를 스스로 깨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치권의 대립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빅5 백반장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협치 하루 만에 또 국회 성비위, 사면 초과, DMZ 방문 추진, 그리고 굿바이 정은경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인데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주인은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제목, 협치 하루 만에입니다. 네, 어제 국회를 찾아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던 윤 대통령. 협치를 얘기한 지 단 하루 만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향후 장관 임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어제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죠. 재송부 기한이 지난 오늘 출근길에서 임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임명을 곧 제가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까지 개시되었습니다.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뭐 전혀 그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15일. 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막는 게 발목 잡기로 보이진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그 국회와의 협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어떤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선 찬성으로 돌아서기 위해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정을 협치로 끌고 갈 때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한 어떤 그런 양해나 공감이 구축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어제 의회주의 또는 국정의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은 다 허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지 단 하루,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이 먼저 협치의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임명을 하려면
정말로 협치가 필요하니까 나는 야당에게 상당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에도 비서관은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임명제를 하고 야당에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서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또 국회 성비위인데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범진보 진영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사건으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죠. 이번에는 정의당이었습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당내 관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당 행사 자리에서 모 시당 위원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당내에 알렸지만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저는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대선 선대위 관련 회의에서 여영국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여영국 대표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의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당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영국 당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 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서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서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강 전 대표가 당기위에 제소한 사건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의당은 지난해 1월에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성비위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의총을 통해 제명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중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에 상정된 윤미향, 박덕흠 의원 절차가 더딘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박완주 의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끌어와서 역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상납 만약에 우리 당대표가 받으셨으면 정계 은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해체됐을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한편 범진보 진영 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문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가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 비서관 성추행을 미화하는 듯한 글을 썼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비서관은 오늘 추경안 예산 설명을 위해서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사면 초과인데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제 하루 신규 발열자는 약 2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폭발적인 확산에 그동안 노마스크 기조를 유지해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얇은 덴탈 마스크를 2장 겹쳐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덴탈 마스크 2장을 이렇게 겹쳐서 사용한 건 바이러스 차단에 더 효과적인 KF94나 N95 마스크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인민군이 평양 시내의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되면서 24시간 약품 수송과 공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의약품 사재기나 불법 유통 등 부정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군뿐만 아니라 당정 간부들도 직접 나서서 약품을 수송하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방역 협력과 관련해 남북 실무 접촉을 갖자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이틀째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해열제와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중국 측은 북한에 물자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도울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我们对朝方当前面临的防疫形势感同身受。作为同志、邻居和朋友，中方随时准备为朝方抗击疫情全力提供支持帮助。 네 번째 픽은 DMZ 방문 추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내에 비무장지대인 DMZ에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곧 핵실험에 나설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 내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DMZ 방문 계획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일정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직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냥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정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문재인.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은 안 좋겠지만 문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한반도 상황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핵 문제 해결의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을 자기 업적으로 삼을 수가 있죠. 네, 마지막 픽은 굿바이 정은경입니다. 네, 그동안 방역 사령관 자리를 이끌어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년 5개월간의 업무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백 청장은 국민의힘 안철수 분당갑 후보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 후보의 추천으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백 청장은 국내외 신종 변이 출현과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면서 새 정부의 과학 방역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정은경 전 청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서요. 이제 정치 방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2년간 과학 방역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운영위가 진행 중이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볼 예정인데 윤재순 비서관 얘기는 간단히만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논란이 지금 큰 상황에서 윤 비서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 비서관은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국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재직 시 성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자신이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20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소 선후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에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런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얘기, 운영위 관련한 또 다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조금 더 윤재순 비서관 포함해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 토론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 내각 인선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저로서는 기대가 큰 후보는 아닙니다.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네,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뭐 아까 이제 백 반장이 설명을 했듯이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임명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또 사퇴를 유도할 거냐 또는 자진 사퇴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속보를 저희가 추가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된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 반장. 네, 계속해서 끊어서 미안해요. 좀 아니,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오세훈 후보는 대조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장관이 된 거죠. 장관에 네.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오 후보는 그 자리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데 이 속뜻은 민심이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라면서 서울시장 5선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자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마치 쇼핑하듯 부산 출마를 고려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서울 시민들이 받았을 것이라면서 실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백 반장이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뭔가요? 네, 오늘의 원픽은 윤 대통령 협치 강조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임박 전훈 고조로 하겠습니다. 네, 임명 임박이라고 했지만 지금 막 이제 속보가 저희가 나왔죠. 임명을 했습니다. 관련된 속보가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 일단은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고 하죠. 운영위 관련 소식까지 포함해서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윤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속담 있죠. 국장도 가끔은 실수를 하는 인간미를 보여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로 취임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대통령 이름 잘못 말하지 않도록 오늘 발제 제가 국장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달라진 것 바로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데요. 청와대와 달리 사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으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출근과 퇴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는데요. 민감한 질문도 직접 받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질문에 답변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뭔지 직접 들을 수가 있겠죠. 출퇴근 시간이 공개가 되는 건 덤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거리인데요.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난 12일 오후 6시 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이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점을 들어서요. 당시 대통령이 퇴근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는 소집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그 시간에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일부 보도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관련 루머에는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공개가 되니까 이런 출퇴근 관련 공방 앞으로도 좀 이어질 듯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두 번째 달라진 점, 특유의 털털함이 묻어나는 프리스타일인데요. 성격 유형 검사 이 MBTI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윤 대통령 분명히 외향형이일 듯합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건물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직접 찾아서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괜찮아요? 좀 작네. 예, 약간 좀 독서실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 이거 하나 줬어. 내가 앉으면 좀 작네. 노트북 이거 앞으로 대변인만이 아니고 각 수석들이나 담당 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안이 생기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네, 소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점심시간 제한도 없앴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혼밥은 안 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 참모들에게 전문가 또 기자들과 적극 소통하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낮술만 빼고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낮술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공무원더러 낮부터 술 먹고 다니라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 낮술 발언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여러 번 봤죠. 술을 아무 데나 먹지 말라 이런 고언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술자리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냥 술자리만 생기면 술병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술자리가 생겨도 술병은 항상 멀리하고 술은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야당 의원들 만나고 야당 지도부 만나서 협치를 할 때 우리 술을 한잔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윤 대통령 이미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자 제안을 했었죠. 이례적으로 빠른 영수회담 제안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인사 문제부터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술 한 잔으로 뭉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두고 소주나 한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의 파격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이 시내 주말 나들이를 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서관들에게 구두 밑창이 다를 정도가 돼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었죠. 직접 구두를 사러 갔는데요. 백화점을 방문해서 구두를 샀죠. 재래시장을 찾아선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를 포장 구매한 뒤 남산 한옥마을도 산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앞서 김 여사와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었죠.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화제가 됐던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김 여사가 골라준 거라고 합니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김 여사까지 덩달아 언론을 종종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윤 대통령의 주말 나들이 반대쪽에서는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한다더니 뭐 신발 사는 것도 근무냐, 또 대통령이 특정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건 비서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전 대통령들은 백화점에서 살 것이 없어서 아무도 재임 기간 중 백화점 공개 쇼핑을 안 했을까? 만약 정상적인 비서 기능이 작동을 했다면 특정 백화점 선택부터 제동이 걸렸겠죠. 다른 백화점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윤 대통령의 행보 이전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지지자들은 소탈하고 격이 없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행동 하나하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민주당에서도 환영한 달라진 행보도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광주에 방문한다는 소식인데요.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이죠.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일 없으면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42년 만에 5월 강주의 뜰 앞에서 여야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전용 헬기 대신에 국민의힘 의원들 또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다 같이 KTX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선거 때 윤석열차라는 이름으로 기차를 전세 내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기차를 타고 의원실 또 대통령실 직원들과 아침 저녁 기차에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재창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 당에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은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연히 재창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랑도 명예도 이름 남김없이 저희는 다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때문에 5.18 기념식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주관 공식 행사에서 이 노래 제창을 식순에서 빼면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참석자가 다 같이 부르는 제창이냐, 일부가 부르는 합창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분열을 야기했던 과거 보수 정부와는 달라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5.18 정신 헌법에 넣겠다고 했던 약속까지 지키라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공언한 건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개헌 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사사건건 충돌을 했던 여야가 내일 광주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격 행보에 민주당은 공세, 5.18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네, 정치부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사안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합창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자,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상당히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혜원 체커가 돌아오니까 좀 시켜야 되겠네요. 유 실장이 전화 좀 해요. 좀 챙기라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정 회원님들이 신채권 언제 오냐. 아, 그래요? 네, 내일 온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쓰려고요? 댓글 달려고요? 지금 달려고 했는데. 됐어요. 네. 말로 하면 되죠. 네. 자, 앞서 저희가 국회 운영 얘기를 좀 했죠. 윤재순 비서관이 잠깐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운영위 전체 회의는 오늘이 처음 열린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추경안 심사가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성비 논란이 불거진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염려와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앞서 경미한 사안이었고 징계성 조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징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해명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JTBC의 해당 보도 내용을 화면으로 띄워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또 스타킹을 안 신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었느냐 이런 발언들인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윤 비서관은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고 선우가 바뀐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윤 비서관이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일 파티를 하던 중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초콜릿 케이크를 뒤집어 쓴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해줄까 이런 질문을 받았고 뽀뽀해주라 화가 나서 말했던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뽀뽀를 하고 실제로 나갔는데 그걸로 성추행을 했다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사건 당시에는 조사를 받는지도 몰랐고 이후에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2차 류관 의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는 발언을 했다 이런 의혹 등에 대해선 제가 2차를 안 가는 건 많은 검찰 직원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군요. 자, 윤 비서관 논란이 아무래도 오늘 국회 운영이 아직 물론 진행 중입니다. 이제 중심이 됐지만요. 그 인사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이 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능력과 전문성이라고 답했는데요. 강 의원이 능력과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성이 중요한데 도덕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 참사가 난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실장은 일부 언론이나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이었다. 그 부분 유감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비서관이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경미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지명되기 전에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죠. 민주당이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죠. 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현 박병석 의장에 이어 하반기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 의장을 뽑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때 같은 이 조정력을 발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은 앞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일생의 꿈이라고 했던 서울시장 선거도 불출마했는데 이 국회의장으로서 정치 인생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86그룹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우 의원은 이 사선 의원을 거쳐 국회의장까지 도전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5선의 조정식, 김진표 의원, 또 4선의 이상민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전반기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도 오늘 중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민주당의 당성, 야성을 앞다투어 드러낸다는 점이 이례적인데요. 조정식 의원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진표 의원도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사위원장 의사봉을 두드린 바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썼습니다. 국회의장은 공식적으로 당적도 없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당장 선거를 앞둔 입장에선 167석의 의석을 가진 야당,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인 건데요.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찌질한 좁쌀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협치를 깨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격 행보에 민주당은 공세, 5.18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설왕설래도 한창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려본 저의 뇌구조입니다. 사랑해요 정혜원, 주민짱, 우유빛깔 복국장, 주류정화를 피하는 방법 등 딱 봐도 제가 얼마나 다정을 애정하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이 뇌구조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인데요. 최근 강 후보의 뇌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크게 이렇게 4개의 셀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셀, 너의 목소리가 들려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당선인 때예요. 네. 얼마 전 강 후보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죠.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과 인연도 내세웠습니다.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적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과 강 후보의 공적인 신분이었죠.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공격했는데요.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강용석 후보 측 얘기대로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네.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가 통화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그러자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건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5월 6일이었다고 못 박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오해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윤 대통령이 전화했다. 선거 개입이다. 이래야 얘기가 먹히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전화를 했는데 선거 개입이다. 약간 좀 말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5월 6일 대통령이 금요일입니다. 아니었는데 무슨 자꾸 정치 중립 위반이야. 그때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문재인은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임기가 5월 5일까지였나? 양측의 말이 엇갈리자 정치권 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말이 맞냐를 두고 왈부가 오갔는데요. 강용석 후보는 전화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전화한 게 맞겠죠. 아니 저는 그쪽을 그냥 편드는 게 아니라 전화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강용석 후보가 정말 사악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용석이 누굽니까? 참 까는 사람인데 그런 거고. 다만 그 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후보도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였을까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내심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추가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향후 추가 코멘트 같은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치 대통령실과의 공방처럼 흘러가는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게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흘러나온 거라서 강 후보가 그분 목소리를 언급한 이유, 윤심의 힘을 끌어오려는 목적도 있었을 텐데요. 윤심은 비단 김은혜 후보에게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었겠죠. 향후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일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셀은 손에 손잡고입니다. 범죄도시도 6월 1일 날 개봉해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잠깐. 이게 좀 잘 어울려요. 나는 전설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최후의 생존자 6월 1일. 강 후보 일단 자기 P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용석과 가세연이란 브랜드로 끌어올 수 있는 표를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인 듯한데요.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비해 우선 몸집부터 키워준 게 맞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이 어부지리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게 할 생각은 없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단일화는 결국 김은혜 후보에게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김은혜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김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유불리, 개인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안은 굉장히 무겁게 당원과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결론을 오로지 저의 유리함을 타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 후보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죠.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는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단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 가급적이면 후보가 한 명으로 되어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 4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도가 미래를 위한 발전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대선 기름돌만 사용되었으니 이번에는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다만 단일화로 인한 득실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단일화로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역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 가세연 활동 등으로 인한 강 후보의 비호감 이미지가 김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로세령 유튜브는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이 유튜브 쭉 내리다 보면 가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이런 게 호기심에 보게 돼요. 네. 그렇게 시청률만 생각하고 자극적이고 특히 연예인 개인 사적인 이런 이야기 꺼내가면서 그럼 그것만 하셔야지 왜 또 정치까지 하시려고 하나. 강 후보의 지지층 상당수가 강성 보수 성향인 것도 부담입니다. 이 단일화를 하면 김 후보의 중도 이미지를 희석시켜버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굉장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똑똑한 이 김은혜 후보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극우적인 그리고 좀 너무 강성의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질 필요가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실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강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악연이죠. 그리하여 강 후보의 뇌구조 세 번째 셀은 전쟁이야입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고발은 영상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보시죠 뭐.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해주세요. 네. 네. 가세현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지난달에는 이 대표와 최고위가 강 후보의 복당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강 후보로선 이제 복당을 위해 남은 유일한 카드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강용석 후보의 계산은 어떻게든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당장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단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은혜 후보도 이 대표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분들이 아무도 없죠. 강 후보는 이 대표가 어차피 지방선거에 별 도움도 안 된다고 직격했는데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뉘앙스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을 뭐 유세에 불러서 부르기 원하는 후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준석의 지금 성상납 이미지 때문에 여성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셀은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이 맥심, 표지에 섹시한 여성 모델을 내세운 것으로 유명한 남성 잡지죠. 간혹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9년 8홀호가 바로 그 희귀 케이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표지를 장식해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관종기는 숙명입니다. 관종기라고 한다면 강용석 후보도 이 대표에 밀릴 수 없었나 봅니다. 이번 6.25 표지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강 후보의 남다른 관종력 덕분일까요? 이 해당 잡지가 대형 서점 잡지 코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강용석 후보의 뇌구조를 심층 탐구해봤습니다. 강 후보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는 건 결국 단일화를 발판 삼아 국민의힘에 복당하기 위한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강 후보의 관종 전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끔은 자랑질을 해야 하는 관종이라 조금만 밝힌다. 나는 지금 걸그룹이 납치됐다는 현장에 침투해 구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멋있다. 네, 아까 박마커 뇌구조 봤죠? 뭐 주류 정화를 피하는 방법,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류정화 실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류 정화가 뭐예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강용석 후보가 이제 오늘 중도 사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일화든 완주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도 사퇴라든지 일방적인 사퇴 그런 건 절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단일화의 조건은 이미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공개를 했다. 양자 TV 토론 3번 그리고 당적을 뺀 여론조사 1번 이렇게 말을 다시 했습니다. 당 이름만 떼고 기관 선정 등은 김은혜 후보 측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단일화 방식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김은혜 후보가 저 조건을 안 받으면 단일화는 어렵다 그런 뜻인 거죠? 네, 강 후보는 이걸 받으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지 자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강운 양면 전략을 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당선이신 분이었지만 통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면서 일종의 진실 게임 양상이 돼버렸는데 오늘 뭐 추가로 나온 얘기는 없어요? 네, 강 후보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났는데요. 개입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말이 안 된다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네요. 네, 일단 강 후보가 사퇴 진화에 나선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좀 억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가세현, 김세현 대표는 강용석 수장이 13일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건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는 점은 불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5월 6일에 통화한 기록도 있다 이런 주장도 폈으니까 뭐 상황을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구 선수 차유람 씨를 영입했잖아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분위기죠. 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현장 일정을 뛰었는데요. 대담을 진행하는 등 문화체육특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는 차 선수에게 공정한 스포츠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차유람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자세로 경기도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김은혜와 함께 뛰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차유람 선수가 이준석 대표와 뭐 TV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와 차유람 선수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또 차유람 선수에 대해서 악의적 명예훼손을 일삼은 네티즌 20명 정도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당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기사 등 댓글창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차 선수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이 야만적 명예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극히 악의적, 계획적, 반복적인 범행을 벌인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검찰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죠?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그 대응 TF에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해오던 서 검사가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원대 복귀를 통보를 받으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어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를 하고 이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서 검사도 포함이 된 겁니다. 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그리고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서 검사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모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는 의미가 명확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욕적이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서 검사는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인 요구와 광기 어린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서 큰 서운함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종합대책 버전 1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뭐예요, 류 실장? 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2년 임기를 채웠는데 보통 이 비공식 파견은 1년 임기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TF 업무도 일단락 지은 상황이고 성남지청 수사 상황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관종 마케팅 펼치는 강용석의 뇌구조. 단일화 발판 삼아 복당 목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6일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보름이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지역별 여론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여야가 이번 선거의 주요 승부처로 꼽고 있는 게 수도권입니다. 그 수도권 외에 중부권 6곳의 판세까지 조익신 멘토가 한 땀 한 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죠. 승패를 가릴 승부처 6곳 여론조사 판세를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서울입니다. 광역단체장 최초의 도전이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4선 성공이냐? 인천을 거쳐 수도 서울로 입성한 온조,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안착이냐? 서울 시민들의 선택, 지금은 오 후보 쪽에 마음이 더 가 있는 듯합니다. 송영길 후보 29.5%, 오세훈 후보 49.1%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19.6%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데요. 송 후보가 예고했던 마그마, 과연 언제쯤 터지는 걸까요? 뭐 차분하게 기다리면 쌓이고 마그마 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제가 뛸 거고요. 민주당은 26일엔 터진다 예언을 했죠. 정치 이벤트에 영향력이 큰 5.18,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5월 23일 봉화까지가 끝나고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는 5월 24일, 25일의 판세가 그때부터가 진짜 거품이 빠진 판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일주일을 앞두곤 비등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크게 앞서가고 있는 오 후보도 박빙의 승부를 점쳤습니다. 아마 한 3% 내지 5% 격차 범위 내로 들어가서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전직 총리 한명숙 씨와 과거 대결이 교훈이 된 듯합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선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표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오 후보 입장에선 한껏 몸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이번 선거까지는 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되고 평생 대통령 안 되기 대 서울시장 떨어지고 대통령 되기.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안 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차기 대선도 없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곳은 경기입니다. 프로 대 아마, 실패한 부총리 대 경기도 전문가,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명신 대 융심,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37.3%, 김은혜 후보 36.1%,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일까요?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최근엔 김은혜 후보의 경기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기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아이는 어디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요? 정치인의 그런 엄마로서 아이에게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맘 아니냐 공세가 이어지자 김은혜 후보가 화살을 김동연 후보 쪽으로 슬쩍 돌렸는데요.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동연 후보 딱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적법하게 그 신고를 했고 지금 현역 본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 병장이고요. 다음은 전현직 시장이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곳이죠.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판세 현 시장인 박남춘 후보가 30.4%, 전 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37.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 오차 범위를 살짝 넘겼습니다.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인 만큼 과거 시정을 누가 잘했느냐 공방도 치열한데요. 특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를 닫아야 되는데 그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독소 조항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송영길 씨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조차도 한 적이 없고 그 사자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한 적도 없습니다. 예. 강남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야말로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걸 갖다가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단일화도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보고 싶고요. 예, 인천 그 시민사회에서 저희 두 후보를 단일화해라 하는 그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의 색깔을 가지고 이번에 내놓은 비전들이 굉장히 참신하다. 그렇게 한번 끝까지 잘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로 주목을 받는 곳이죠. 바로 충청권입니다. 충청 민심은 어떨까요? 먼저 충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 지사인 양승조 후보와 이른바 유인심의 간택을 받은 김태흠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충남을 흔히 양반의 고장이라고 하죠. 점잖은 문반과 저돌적인 무반이 맞붙었다 평가도 나옵니다. TV토론에서도 두 사람의 성향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 입법 성적이 몇 등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난 보좌 안에서 모릅니다. 예, 지금 민망한 말씀이지만 한 224등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국가에 이 영향을 많이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숫자 가지고만 따지는 것은 양성주 후보님은 성품도 원하고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폭좁게 보는 그런 그 캐릭터고 저는 크게 보는 캐릭터예요. 두 양반 가운데 충남 민심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양 후보가 33.3%, 그리고 김태흠 후보가 40.5%로 격차는 6.2%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경쟁이 뜨겁다 보니 소지역주의 논쟁까지 불거졌는데요. 천안 출신이라고 천안이 어머니품 같다고 얘기하면서 천안 역사 70만의 도시가 근데 가건물로 20년 동안 있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숫자가 적지만 보령선천이 이스라엘이고 아산 천안이 아랍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인식에 저는 최근 성비위 의혹이 터져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가 천안이기도 하죠. 양승조 후보 입장에서 호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여성과 천안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에 살펴볼 곳은 충북입니다. 문재인의 남자와 윤석열의 남자가 맞붙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갈라섰지만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김영환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했죠. 국민의 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직 한 길만 걸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한 길을 걷습니다. 소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 이념의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정치적 소신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86 기득권의 부조리에 맞서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대사를 했고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4번의 낙선, 우여곡절이라고 할까, 천신만고의 그런 과정, 고통, 낙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북 도민의 선택은 어떨까요? 현재 판세 노영민 후보가 27.8%, 김영환 후보가 42.8%의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15%포인트의 격차,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강원입니다. 83학번 동기생들이 맞붙었는데요. 살아온 이력은 크게 다릅니다. 원조 친노대 공안검사 출신으로 극과 극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과거 이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이광재 후보는 손흥민 선수를 소환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같은 도지사가 되고 싶은데요. 일을 하는 쪽은 제가 훨씬 잘할 거다. 손흥민 선수는 팀워크가 좋잖아요. 왼발 오른발 다 쓰는데 저는 실용주의자잖아요. 여야 협치를 잘하고 저는 공직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파트너일 거다. 김진태 후보는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아스팔트 사나이로도 불렸죠. 싸움꾼 이미지 이젠 벗겠다는 겁니다. 지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번 고배를 마셔봤고요. 또 이번에 또 그런 컷오프 단식 사태까지 겪었고요. 사실은 제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제 마음가짐부터 이렇게 싸우려는 마음 없고요.
다 아울러서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이제 그것만 고민을 하니까. 강원도민의 현재 표심은 어떨까요? 이광재 후보가 33.9%, 김진태 후보가 45.1%입니다. 11.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가 앞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승부처 6곳의 민심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선거일까진 15일이나 남았죠. 선거전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여론의 흐름,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유정화 상황실장이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선거 상황은 유 실장에게. 오늘의 퉁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탁해요. 아니 조멘토도 그렇고 박마크도 그렇고 유 실장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 실장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여기 다정회 GR남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았어요. GR남이요? 네. 알았어요. 아니 지방선거를 잘하는 남자. 예, 알려주는 남자. 네, 내일 신체코 오면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 장관이죠. 이제 곧 이제 취임식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속보가 좀 더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내일 저희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판세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민주당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인데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전야제 참석을 위해서 하루 앞서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전북도당을 방문해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호남은 상황이 좋지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초허니문 선거라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호소했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면서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간절함과 절실함을 호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전야제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금남로에서 열리는 전야제에 참석할 계획인데요. 전야제 행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 밤에 인천 계양을로 올라와서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내일 5.18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건데요. 기념식 참석을 예고를 했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절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이제 고발 조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오늘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 본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뤄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 수사인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대선 기간이 지난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를 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류정화 실장을 괴롭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언급은 없고 류정화 실장이 가장 잘한다 이런 표현은 있었어요. 네, 눈독개비님인가 어떤 분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찰 독재가 이미 시작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과 경찰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건 이제 경찰 수사죠. 자, 좋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야제 누가 좀 챙겨야 되지 않아요? 네, 유 실장이 챙긴 것 같습니다.